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7월 1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PD님, 근데 왜 이렇게 타셨어요? 제가 좀 태닝을 했죠. 원래 백인 수준이었잖아. 뭐 백인 수준까지는 아니고 얼굴이 좀 하얗긴 했는데 주말 내내 수영장에 있었어요. 제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멋진 수영장 이런 데 간 건 아니고요. 하와이 다녀오신 거 아니야?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 동네에 있는 수영장 거기 다녀왔거든요. 네. 동네에 있는 수영장 어딘가 궁금하실 텐데 월드컵 공원 고수부지내에 있는 망원 수영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한강에 보면은 중간중간 수영장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 동네 근처에는 망원 수영장이 있는데요. 여기 9시부터 문을 열거든요. 저희는 조금 빨리 가서 빨리 들어가야지 애들이랑 빨리 놀아야지 해가지고 8시 반에 갔는데 줄이 쫙 있는 거야. 와. 표 사는 데만 한참 걸렸어요. 아무튼 들어가서 노니까 너무나 신나고 9시부터 저희 애들은 오후 4시까지 장장 7시간을 끊임없이 놀더라고. 그러게 인삼을 먹이지 말라니까. 인삼은 제가 먹어요. 애들 안 먹이고요. 근데 거기가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일단 웬만한 워터파크보다 물이 깨끗해요. 그 한강물을 땡겨 쓰는 건가요? 아니요. 수돗물을 쓰기 때문에 훨씬 물이 깨끗하고요. 거기다가 가격이 아주 착합니다. 네. 워터파크는 웬만하면 성인 1인이면 보통 3만 원이 왔다 갔다 하죠. 그쵸. 망원 수영장은 얼마인 줄 아세요? 성인은 5천 원, 초등학생은 3천 원,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4천 원. 그러니까 우리 식구 다 갔다 왔는데 16,000원밖에 안 들었어. 진짜 착하네요. 거기다가 그 옆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도 50% 할인. 웬만한 워터파크는 파라솔도 가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공짜예요. 먼저 가서 자리만 잡으면 됩니다. 진짜 알차게 놀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좋은 게 이거더라고요. 저는 워터파크 가면요 나이트클럽 갔던 그런 기분이 들어요. 소리가 웅 울리잖아. 막 음악도 틀어놓고. 저는 거기 몇 시간만 있다가 나와도 한 며칠 동안 그 잔상이 남아있어가지고 머리가 너무나 아프다는 느낌이 한참 갔거든요. 근데 망원 수영장은 실외잖아. 소리가 울리는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너무 재밌게 놀고 왔죠. 먹거리나 이런 것도 괜찮나요? 청년 창업하는 그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거기에 가게를 하나씩 냈더라고. 그래서 떡볶이도 팔고 치킨도 팔고 어묵도 팔고 이렇게 파는데 예전보다 엄청 깨끗해졌어. 네. 파는 것도 용기나 이런 것도 깨끗한 데 담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청년 창업가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 주말 아주 알차게 놀고 왔고 살도 이쁘게 태우고 왔죠. 저는 이렇게 잘 놀았는데 박 PD는 왜 아까부터 툴툴대고 있어요? 저는 이 광명에 있는 아울렛을 종종 갑니다. 왜냐면 거기 어린이 놀이터가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어허. 잠깐 돈을 내고서 애들 맡기는 놀이터 있잖아요. 실내 놀이터. 그렇죠. 근데 그것도 동네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광명에 있는 그 아울렛 놀이터는 일단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 2시간인데 다른 놀이터를 가면 그 전에 나오는데 여기만 가면 시간을 항상 초과가 돼요. 더 놀겠다고? 예, 그래서 마침 날도 너무 덥고 우리는 몰링이나 하자 애들 맡기고 그랬는데 지난주에도 갔었다가 이번 주에도 갔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주에 한 매장에서 옷을 샀거든요. 바지랑 윗옷을 샀는데 1+1 행사를 하는 거야. 옷을. 그래서 저는 아깝다. 이번 주에 샀으면 한 장이 공짜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하고 얼마나 가격이 변했나 그 가격표를 봤거든요.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왜요? 더 싸졌어요? 제가 바지를 35,000원에 샀거든요. 예. 근데 1+1이라고 해서 본 똑같은 상품이 7만 원으로 박혀 있는 거야. 아니 1+1이라며. 그러니까 1+1 가격도 2배가 된 거네? 그러니까 7만 원에 바지 하나를 사면 똑같은 걸 하나를 더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35,000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1인 의미가 전혀 없잖아. 대신에 바지 2장을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손해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내가 그동안 수많이 구매했던
그 1+1 그 정체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1+1이라고 해서 좋아라고 샀던 게 결국에는 경제적인 게 아니었구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만 사도 될 걸 싼 건 줄 알고 샀봤더니 두 개를 필요 없는 걸 더 사버린 거네. 그러니까요. 이야. 아니 아무튼 1+1이라고 그냥 혹 했다가는 진짜 이렇게 기업들의 술수에 꼼수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이마트 이런 데서 그거 정말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1+1이라고 할 때 가격표를 꼭 한번 다시 확인해야겠다. 굳게 다짐을 했죠.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좀 오프닝이 길어지긴 하는데 지난주 저희 팟빵 게시판 보신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뭔 얘기냐면 저희 광고 가지고 몇 분들이 좀 지적을 하셨어요.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대기업 광고가 많이 들어오느냐. 보통 팟캐스트는 소상인 광고만 실는데 이상하게 경제브리핑만 좀 튀는 것 같다. 특히나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했던 아만다 같은 기업 왜 소개하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 방송을 처음부터 들어오셨던 애청자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저희가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는 저희의 그 주 4일 근무제를 위한 것도 있지만 금요일, 토요일에는 주말이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사람 얘기 위주로 좀 가보자. 그래서 아만다 모바일 데이팅 앱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데이트를 시작을 한다. 새로운 트렌드를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저희가 홀로그램과 비슷한 새로운 기능을 가진 우리 벤처기업이 나타났다 해서 소개를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들 계속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이 서비스 진짜 신기하네. 저희들한테 얼마든지 제보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보고 진짜 저희 애청자들과 함께 할 만한 서비스다 하면 저희가 섭외를 해서 그분들 방송에 아만다처럼 출연시킬 거거든요. 그리고 광고 방송이 왜 이렇게 잦냐? 저희가 100%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일체 그들 기업으로부터 광고성 협찬이라든지 대가를 받은 바 없으니까요.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광고인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죠. 이건 협찬을 받은 겁니다. 광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오해하지 말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젯밤 꿈에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 소크라테스가 동시에 나타나서 나를 롤모델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정말? 세계 4대 성인을 패키지로 만든 거네? 그럼 로또 사야지. 그래야 되겠지? 근데 어떤 분을 콕 집어서 나의 영웅으로 모셔야 될까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 물론 네 분 모두 훌륭한 성인이시지. 그런데 예수나 소크라테스는 당시 적이 너무 많았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부처님은 왕자였잖아. 그런데 속세와 인연을 끊어버리셨지. 그러고 보니 공자님은 사형을 당하지도 않았고 현실에서 제자들과 같이 삶을 살으셨네. 이렇게 심오한 생각을 언제부터 했던 거지? 사실 알고 봤더니 공자님이 평생 구직 활동을 하셨더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왕을 찾아다니시면서 나를 써주세요 이러고 다니셨거든. 공자님이야말로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공자님도 윗사람을 모셔야 하는 스트레스, 취직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거구나. 나랑 공자님도 결국 같은 인간이었구나. 사실 며칠 전부터 내가 논어에서 얻은 것 이런 책을 읽고 있거든. 이 책을 보니까 보통 사람 공자의 모습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 직장인의 신금을 올리는 미생 버전의 논어라고 할까? 미생 버전의 논어라. 괜찮은데? 내가 논어에서 얻은 것이라고 했지? 나도 논어에서 뭘 좀 얻어봐야겠다. 삶이 흔들릴 때 나를 잡아주는 힘, 내가 논어에서 얻은 것,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앞으로는요, 용산에서 강원도 속초까지 1시간대 주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시간? 예, 춘천 속초 구간에요. 시속 250km. 빠르죠? 우와. 거의 KTX 수준인데 급행 철도 교통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대에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국토교통부가요, 오늘 정부 공약 사업인 춘천 속초 철도 건설 사업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생기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요. 8년 뒤라고 합니다. 오, 그래요? 예, 근데 이런 국책 사업, 대규모 프로젝트는 보통 늦어지죠. 아, 그렇군요. 춘천 속초 철도 사업은요.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우리가 강원도 갈 때 이정표에서 한 번씩 보는 도시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를 쭉 잇는 94km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30년간 강원도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그동안 매번 타당성 조사 이런 걸 하잖아요. 돈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창 올림픽 이런 게 활성화되면서 아마도 이제는 사업성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평창 올림픽은 8년보다 더 빨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내년에 대선용 아니냐 이거. 강원도 민심을 잡기 위해서 벌써 선거가 아직 500여일이 남았죠? 그렇군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셋째를 낳는 사람은 진짜 부자다. 셋째요? 그렇죠. 저는 반대로 알고 있었어요. 부자들이 오히려 아이를 덜 낳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낳는다. 흥부. 아, 근데 그게 완전히 반대래요. 셋째를 낳을 정도가 되면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출산도 빈익빈 부익부다. 잘 사는 사람들이 애들도 많이 낳는다. 이게 증명이 됐다는 거죠. 예. 이 내용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했는데요. 전국 출산력 및 가전보건 복지 실태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따르면요, 15세에서 49세 기혼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겨우 1.75명. 엄청 적죠. 네. 두 명이서 1.75명밖에 안 낳으니까 점점 인구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소득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뭐냐면요, 월 평균 가구 소득의 60% 미만을 버는 가구는요, 평균 자녀 숫자가 1.63명, 평균보다 더 나죠. 네. 그런데 월 평균 가구 소득의 160% 이상을 버는 가구 있죠? 여기는 자녀 수가 1.84명 더 늘어난다는 거죠. 거의 2명은 낳는다. 그런데 평균 소득이 밑도는 가구는 1명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돈 있는 사람만 셋째를 낳는다. 이 말이 증명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보도가 나간 뒤에 네티즌 댓글이 아주 예술입니다. 우리가 마무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 돼지라서 생각 없이 막 낳을 줄 알았니? 어허. 모바일 시대를 살면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 주민등록증이 곧 사라지겠구나. 저도 비슷한 생각했어요. 예, 근데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허. 국민 10명 중 8명은요, 인터넷에서 본인 여부를 증명을 할 때 휴대전화 SMS 인증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상 휴대전화가 신분증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렇게 되는군요. 그리고요, 요즘은 오프라인 매장을 가더라도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매장 직원이요, 카카오톡을 켜보라는 거야. 그래서 난 이걸 왜 켜보나 했더니 거기 보면 맨 위에 본인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신분증 대신 활용을 하더라고요. 아하, 그렇군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작년 대국민 전자서명 이용 실태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전국 15세 이상 시민 4,000명 중에서 온라인 본인 인증으로 휴대전화 SMS를 써본 적이 있다. 무려 84%에 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조금 나이 드신 분들 아니면 너무 어린 친구들, 이 친구들 빼놓고는 다 이용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인터넷 뱅킹 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공인인증서를 써본 적이 없다.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오호. 이러다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은 무적자가 돼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휴대폰 잊어버리면 간첩 취급을 받을 수가 있어. 은행 거래하기 위해서 점포 방문하면 너무 짜증나잖아요. 정말 짜증나요. 저도 오늘 박 PD랑 빨리 갔다 오려고 잠깐 은행에 들렸거든요. 예전 기억에서는 한 5분도 안 걸렸던 그 은행 업무였는데 갔더니 거의 한 40분을 잡아먹었죠.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됐어. 모 은행에서. 네. 모 은행 이름은 밝히긴 좀 그렇고요. 니네 은행이잖아.
아무튼 은행 창구 방문하는 게 이렇게 귀찮은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리 대기 시간을 예약할 수는 없을까? 요즘 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 모바일이 발달된 시대에 미리 예약할 수 있잖아요. 오토 서비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런 불만들이 많으니까 금융감독원이 오늘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네요. 뭐냐면요, 은행 창구를 방문하기 전에 예약 시간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내놓고요. 거기다가 점포도 오지 말아라, 오프라인에서 적금 들었더라도 온라인에서 해지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까 저희가 같이 갔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경호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 꼭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손님을 붙잡더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러면 뭐 이래 해서 왔어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하실 순 없으신가요? 이러면서 온라인 모바일로 유도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실제로 오늘 금융감독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 절차 합리화 추진 계획, 이걸 마련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은행 창구에 방문하면 대기 시간이 들쭉날쭉했었던 불편함을 없애버렸다. 어떻게 없앴냐? 아까 얘기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상담 시간, 내용, 방문 영업점 이런 걸 미리 예약하면 창구 대기 시간 동안 고객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입력하고, 이러면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편해지긴 할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이러다가 무점포 은행도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은행원들 어떻게 하죠?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에이즈가 한때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었잖아요. 그거 걸리면 진짜 장난 아니었죠. 매직 존슨, 그리고 퀸의 프레디 머큐리, 이런 영웅들이 에이즈 걸려서 대중들이 이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컸었는데 요즘은 에이즈 걸려서 죽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호주의 상황을 ABC 방송이 보도했는데요. 호주의 경우에는 에이즈 사망자 수가 정점기인 1990년대 초반에는 연간 1000명 정도였대요. 근데 이제는 없다는 거야, 아예. 그래서 에이즈는 더 이상 공중보건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호주에서는 자체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아는 에이즈는 암보다 더 무서운데 언제부터 이렇게 돼버렸나 봤더니요, 1990년대 중반에 항레트로바이러스제라는 약이 개발이 됐대요. 근데 얘가 나오면서 완전히 에이즈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항레트로바이러스제가요, HIV라고 하잖아요. 에이즈 바이러스를. 이 HIV가 에이즈로 진전이 되는 것을 막으면서 감염이 된 사람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예전에는 HIV 감염 이꼴 사형. 그러니까 죽는 줄 알았잖아. 근데 이제는 일종의 당뇨병처럼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관리만 잘하면 그걸로 죽는 일은 크게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만성질환이 된 거군요. 네. 제가 이 브리핑을 전해드린 이유는요, 불과 10년 전 암보다 무서웠던 에이즈가 이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사실상 극복 단계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암, 그리고 치매, 현재 우리 인류의 시각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병, 요것도 빠르면 5년, 10년 안에 정복될 수 있지 않을까. 즉 바이오 의학이나 기존의 의학 기업들의 가치, 앞으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그런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 브리핑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런 날이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자동차에서 중요한 기능 3가지. 달린다, 선다, 온다. 달린다, 선다, 온다. 레이너. 그래서 썬팅은 중요하다. 썬팅은 레이너, 썬팅. 썬팅은 레이너. 레이싱카에 장착되는 프로페셔널들의 썬팅. 썬팅은 레이너, 썬팅.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외신 얘기를 전해드릴 건데 제가 역사 얘기를 먼저 좀 시작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투에는 참여하되 싸우지는 말라. 그대는 명나라 장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신중하게 처신하여 오직 패하지 않는 전투가 되도록 하라.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조선의 왕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좀 흉내를 잘 냈는지 모르겠지만 광해군이 1691년에 1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는 도원수 강립 장군에게 내린 밀서에 이런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싸우는 척만 하고 죽이진 마라,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당시 광해군은 명나라의 무리한 요구에 엄청 시달렸대요. 뭐냐면 임진왜란 때 군대를 보내줘서 도와줬으니 이제 지네가 좀 후금한테 밀리기 시작하니까 후금을 물리친 군대를 보내달라. 이뿐만이 아니었죠. 다량의 은,
이때는 금보다 은이 더 통용화폐로 많이 쓰였잖아요. 네. 은을 보내달라 이렇게 명나라에서 끊임없이 강요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도와줬으니 은혜 갚아라 이렇게 한 거죠. 광해군 입장에서는 지는 해인 명나라를 그냥 도와줄 수도 없고 게다가 잘못하다가 뜨는 해 후금 눈밖에 나면 이게 큰일 나잖아. 국난의 위기에 또다시 빠질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 다음 왕인 인조가 청태종 앞에서 이마에 피가 나도록 머리를 숙이면서 절을 했더랬죠. 그랬죠. 아무튼 이때 광해군은 명나라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이런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광해군은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파병을 하면서도 밀지를 내린 거지. 싸우지 말아라. 한마디로 명나라 요구는 들어주면서도 후금한테는 자극하지 않는 이런 중립 외교를 광해군이 선택을 합니다. 네. 시간을 끌라 우리는 빨리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불리하다 이렇게 한 거죠. 광해군이 이런 실리 외교를 선택한 덕분에 실제로 그 당시 파견됐던 1만 명의 조선 병사는 후금과 거의 전투를 벌이지 않았대요. 당연히 목숨도 보존해가지고 다 조선으로 무사 귀환을 했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광해군은 왕 자리에서 쫓겨났잖아. 한마디로. 네. 훗날 역사에서는 왕으로도 대접받지 못하는 비운의 왕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명나라와 후금 사이의 실리 외교에서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죠.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죠. 근데 아까 박 PD가 얘기한 대로 불과 6년 후에 조선은 어떻게 됐어요? 인조 반정이 일어난 다음에 정묘효란과 병자호란을 겪게 됐죠. 온 국토가 유린당했어요. 아까 박 PD 잠깐 설명한 대로 인조 반정으로 왕이 된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종한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쪼아리는 309도구 이 치욕을 당하게 됐잖아요. 근데 보통 역사서는 여기까지만 나오죠. 왕이 오랑캐에게 이런 수모를 당했다. 여기까지만 사실을 적고 있잖아. 네. 근데 그 뒷얘기가 더 끔찍해요. 엄청난 치욕이에요. 뭐냐면 조선 조정이 국가 안보는 생각지 못한 채 4대에만 얽매인 결과 소현태자와 복림대군 등 수많은 우리 백성과 사대부 딸이 볼모로 끌려갔잖아. 당시 청나라 측 기록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에서 끌고 간 볼모가 무려 8만이래. 8만. 야. 근데 청나라 측은 끌고 간 측이잖아요. 숫자를 적게 했어. 우리 측 기록을 보니까요. 적게는 30만에서 많게는 50만이라고 나와요. 아니 현재도 인구 30만 도시 따져보니까 충주나 양산이에요. 네. 50만 도시는 창원이야. 창원. 여기 인구 전체를 청나라에도 끌고 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에 육박하지만 당시 조선 중기 인구는요 겨우 500만에서 600만 정도. 그러니까 따져보면 당시 인구 중에 5%에서 10%가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요때 끌려갔다가 나중에 돌아온 여성을 우리가 환양녀. 그렇죠. 근데 이게 발음을 하다 지금은 환양년 이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끌려가고 싶어서 끌려갔어요. 어쩔 수 없이 조선 조정이나 남자들이 자신들을 못 지켜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정절을 잃었는데 우리 조정은 어떻게 했나요? 그분들을 비하했잖아요. 그렇죠. 정절 잃은 XX 이러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그 사람들한테 다 떠넘겼어. 네. 이것보다 나쁜, 이것보다 비겁한 조정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과 지배 세력은 자기 이익만 지키고 정권 유지만 생각한 채 국제 정세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결과 힘없는 백성들이 머나먼 타국 땅에서 조국을 한탄하며 죽어갔던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특히나 후금 군대가 그냥 마구잡이로 끌고 갔잖아.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끌려갔는지, 그로 어떻게 죽어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런 기록도 남아있대요. 끌려가다 보면 압록강을 지나게 되잖아. 네. 압록강 지역에서 나는 정절을 벌일 수가 없다. 뛰어들어서 자살한 조선 안악내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환양년이라고 조선의 지배층들은 비하를 했죠.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된 얘기예요. 불과 400년 전 이야기. 네. 400년 전.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엄청 복잡하게 변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 드렸던 광해군 시대랑 저는 비슷하다고 보여요. 네. 일단 어제였죠. 10일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열렸잖아요. 근데 이 참의원 선거에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과반을 확보해버렸어. 압승을 거둬버렸어요. 최종 개표 결과를 봤더니 자민, 공명, 오사카 유신의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당 이름도 아주 괴팍해요. 아무튼 이런 개헌파 4개 정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무려 77석을 확보했대. 선거 대상은 121석이거든요. 그 과반 이상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 4개 정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의석까지 합치게 되면 161석을 확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162석이 필요하대요. 네. 전체 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하니까. 근데 무소속 의원 중에 4명이 개헌을 지지한대. 미리 밝혔어요. 이들까지 합치면 무려 165석. 충분히 개헌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야, 요 참의원이 우리로 치면은 국회의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개헌을 해서 얘네들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나 궁금하실 텐데 가장 개헌의 핵심에 있는 것은요. 일본의 평화 헌법 개정. 뭐냐면요. 일본 군대 보유 및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헌법 구조. 이거를 개헌하기 위한 국민투표 발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베 신조 총리는요. 평화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수시로 제기해 왔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이제 개헌 가능 의석 확보하니까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그러면 뭘 하려고 하느냐? 전쟁 가능 국가. 여기로 가겠다는 거죠. 보통 국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패망한 다음에 미국과 같은 나라의 동의가 없으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자가 발전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쟤네들 마음에 안 들어? 쳐들어갈 수가 있게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죠. 일본이 지금 북핵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또 중국도 세력을 넓히고 있고 이거와 상대로 우리 군사력 강화해서 얘네들을 막겠다. 심지어 전쟁도 벌이겠다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 맨날 그 바다에 있는 뭐 시멘트 섬 서로 자기네 거라고 막 우기고 그러잖아요. 센카쿠 열도인가요? 거기 관련해서도 전쟁이 날 수도 있겠네, 이제. 그렇죠. 근데 국제정세의 변화가 이뿐만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12일 날 바로 내일이에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상설중재재판소가 열리거든요. 왜 열리냐? 중국과 필리핀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남중국해 영유권 이거에 대한 판결이 내려져요. 근데 그때도 설명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붙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필리핀인데 필리핀 뒤에 누가 있어요? 미국. 그렇죠. 이거는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일단 중국은요. 남중국해를 자국의 핵심 이익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반면에 필리핀을 앞세운 미국은 아니 여기는 전략적 거점이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항행의 자유를 얻고 싶다. 마음대로 지나가겠다는 거죠. 이걸 내세우면서 대립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국은 아니 미국, 필리핀 얘네들이랑 그냥 싸우기는 좀 힘들잖아. 어디를 끌어들였는지 아세요? 러시아를 끌어들였어. 네. 러시아도 미국이랑 사사건건 맞붙고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를 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필리핀만 가지고 좀 힘드네. 베트남 있죠. 베트남도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죠. 거기다가 아세안 회원 국가들 이들과 연계해서 일본과 인도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중국을 포위하고 나섰어요. 문제는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건 중국 손을 들어주건 필리핀 손을 들어주건 아무도 수긍을 안 할 거라는 말이야. 좀 오버하면은 3차 세계대전이 이 동네에서도 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중국은 아예 천명을 했어요. 지네들이 좀 불리하다고 판단했는지 어떤 판결 결과도 수용하지 않겠다.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 그리고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아예 이 근처 파라셀 군대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어. 지금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과 러시아 언론이 한꺼번에 터뜨렸어요. 오는 9월 중에 남중국해 해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양국 해군이 해상연합훈련을 하겠다. 판결은 12일 날 벌어지는데 9월에 어떤 판결이 나와도 우리는 여기서 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에서 4척, 중국 해군에서는 몇 척인지는 아직 밝히진 않았지만 엄청 많은 함정이 참가할 걸로 알려지고 있대요. 판결과 무관하게 우리 여기 영유권 절대 포기 못해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은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남중국해에 중국 쪽에서 인공섬 짓고 있다는 얘기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네. 미국은 이 인공섬 부근에 항공모함 2척을 파견했대. 그래서 미국도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 12해리 이내까지 접근해서 야 우리 항행의 자유 보장해줘. 중국 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판결이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인정 못하겠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판결을 서로 무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판결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 금요일 날 깜짝 발표가 있었죠. 갑자기 뉴스 속보가 뜬다고 해서 난 어디서 또 지진이 일어난다 했어요. 놀랍게도 사드 있잖아요.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거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 이게 뉴스 속보로 나오고 있더라고. 저는 북한에서 쿠데타 난 줄 알았어. 김정은이 쫓겨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 소식이었으면 좋았지. 갑자기 사드 배치가 웬 말인가.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예전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지난해 9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했잖아. 네. 미국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갔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죠. 역대 최상의 한중 관계 온몸으로 외쳤잖아. 그리고 거기서도 두 번째로 좋은 자리 잡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모든 국내 언론들 청와대에서도 그 얘기했었잖아요. 박 대통령의 최고 외교 업적이다. 중국과의 관계를 튼 게. 그런데 갑자기 사드 배치가 뭔 말이야. 한순간에 작년에 일어났던 모든 업적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네. 물론 정부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아니 북한이 자꾸 핵미사일 쏘는데 이거 위협 방어해야 되지 않느냐. 자위적 조치다. 중국과 러시아 너넨 걱정하지 마라. 너네 위협하려는 거 전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 말을 믿을 리가 없잖아.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반발이 커지고 있죠. 왜냐하면 사드를 설치하게 되면 미사일만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레이더가 무섭잖아요. 레이더가. 그렇죠. 그 레이더 탐지 범위가 중국과 러시아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더라고. 그러니 한반도에 사드가 설치가 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군대 이동을 미국이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반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벌써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어요. 자국 동부와 동북 지역에 군사력 재배치하겠다. 군사 대응 카드도 만지작거린대요.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약간 미온적이긴 했지만 북한한테 자제시키고 있잖아. 핵실험하지 말아라. 네. 근데 이번 사드 한반도 배치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손을 잡을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사실 군사적인 문제 이런 것도 크지만 경제 문제가 더 위협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동북아 지역에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박 PD가 얘기한 대로 경제 결코 좋을 리가 없죠. 가뜩이나 브렉시트로 세계 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 남중국해 동북아에서까지 긴장이 강화되면 세계 경제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까 중국이 군사력을 재배치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경제적인 보복도 한국에 대해서 나섰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사드 배치 결정 당일 오후에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AIIB 홈페이지에 갑작스럽게 알림이 떴어. 뭐냐면 한국 몫으로 현재 휴직 상태인 홍기태 부총재가 맡았던 최고 리스크 관리 책임자를 국장급으로 강등시키겠대. 예. 그리고 국장급인 최고 재무 책임자를 프랑스에 배적하겠대. 그리고 부총재로 격상시키겠대. 갑자기 발표를 했어.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AIIB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이후에 급속하게 가입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AIIB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4조 원이 넘는 분담금을 내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분담금을 많이 냈으니까 우리나라가 분담금 낸 지분율이 전체 회원국 중에 5번째래요. 당연히 중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인도, 러시아, 독일, 그 다음에 한국이래.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게 프랑스라고 그랬잖아요. 예.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분담금이 적어. 근데 홍기태 부총재가 갑자기 사임을 하겠다고 하니까 프랑스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내고 우리는 실리를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이게 됐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대로 이런 결정이 원래는 다음 주 초 정도에 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고 하니까 그날 오후에 중국에서 급하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빈정 제대로 상했다 이거군요. 그렇죠. 사드 배치에 대한 항의 표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뭐 AIIB 부총재직 상실? 그렇게 큰 문제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부총재직을 잃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AIIB 내에서 영향력이 크게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앞으로 AIIB가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진행을 시킬 텐데 거기에 수주하는데도 타격이 엄청 클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방금 홍기태라고 하셨어요? 이 양반은 낙하산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이 홍 부총재는요. 원래 박근혜 정권 인수위 위원 출신이거든요. 2013년에 산업은행 회장에 취임했었을 때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가 취임 당시에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낙하산이 맞다. 인정을 해버렸어. 맞다? 근데 결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 낙하산 인사의 폐해 결과를 제대로 보여준 셈이 돼버린 거야. 약속은 지켰네. 사조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실 더 걱정이 되는 건요. 한국 기업들 특히 중국 내 진출해 있는 그런 기업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기업 대부분은 중국에 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중국 세무당국에서 야 이제 앞으로 한국 기업 세무조사 빡세게 해. 그리고 취업 인력 감시 더 철저하게 해. 그리고 화폐 이동 이런 거 더 꼼꼼하게 줘요. 이런 불이익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에서 더 나가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중국 정부가 통관 절차나 인허가를 엄청 까다롭게 할 수도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을 강화해서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중국 일부 언론들이 한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대요.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 항구시보가요. 사드를 배치한다는 한국을 제재해야 한다고 보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무려 응답자의 88.3%가 제재 지지한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예. 중국 사람들이 애국심이 엄청 강하잖아. 최근 정부가 강조했던 한류 화장품 그리고 중국 내 여러 가지 수출 상품 같은 것들도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이 우리를 노린다? 한류 상품? 안 사. 분명히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당장 이제 소녀시대 윤하가 피해를 보겠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예전에 중국이 필리핀이나 이런 데랑 분쟁이 일어났었을 때 그 나라에서 오는 상품 아예 국민들이 거부를 해버렸잖아. 네. 우리나라 한국차에 대해서도 불매운동, 한류 화장품에 대해서도 불매운동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게다가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거는 국내 관광업계가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게 중국 관광객들이잖아. 중국 정부가 자국 여행사를 통해서 은근슬쩍 한국 여행 상품 팔지 말아라. 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놓고 팔지 마라. 이렇게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30만 원짜리를 공을 하나 더 붙인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때문인지 사드 배치가 결정된 지난 8일에 국내에서 중국 관련주만 시가총액이 얼마나가 날아가는 줄 아세요? 무려 3조 원. 4조랑 1조 차이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이 이외에도 중국 언론 매체들이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막아야 한다. 무역 보복전을 해야 된다. 이걸 촉구하고 있으니까 진짜 앞으로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무려 4분의 1에 달합니다. 근데 더 끔찍한 거는요. 경상수지 흑자액의 40%가 중국에서 얻고 있어요. 네. 대중 의존도가 이렇게 크고요. 게다가 관광산업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전체 관광객이 1,300여만 명 되거든요. 이 중에 절반에 육박하는 600만 명이 중국인이야. 이 중국인들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관광산업 일순간에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의 무역보복 그냥 위협으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사드 배치가 단순히 군사 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그것도 우리나라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큰 중국과의 경제 무너지는 게 쉽게 예상이 되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런 우려를 하시는 전문가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사드 배치나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변화 때문에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엄청 높아졌다. 어떻게 되냐?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면은 여러 가지 거래 비용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드 배치로 인한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피해는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 것 같아요. 전자파도 엄청 심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초반에 제가 광해군 얘기를 했잖아요. 불과 400년 전에 광해군은 조종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실리 외교를 선택했죠. 덕분에 10,000명이라는 소중한 목숨도 구했고 임진왜란 피해에서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일본 참의원 선거,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 이런 국제적인 큰 변혁을 앞두고 있는데 사드 배치는 왜 이렇게 빨리 했을까요? 조금 기다렸다 해도 되잖아. 정해야 되며. 이거를 조커로 쓸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도 겨우 10개월 전에 미국이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도 굳이 중국 전승장 행사 참석해가지고 공들여 왔잖아. 중국과 관계 좋게 하겠다고. 근데 그것까지 내팽겨치고 말이에요.
미중 사이의 균형 외교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외교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편드기식의 고무줄 외교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진짜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신뢰를 얻지 못하고 반면에 북한이 존재만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들고요. 우리가 사드라는 조커를 너무 빨리 내는 바람에 오히려 북한이 조커를 가지게 됐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분만 앞세운 정부의 성급한 결정이 진짜 우리 기업 또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어야지 이게 해결이 될지 진짜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박 대통령이 역사 교육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도 막 새로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정작 역사가 주는 교훈은 왜 이렇게 무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무리로는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진짜 놀라운 동영상을 봤어요. 이 동영상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5일에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함께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샬럿시를 방문했대요. 예. 왜 방문했냐? 힐러리 클린턴 지원 유세였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힐러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역사상 힐러리만큼 대통령을 잘할 사람은 없다. 한껏 힐러리를 치켜 세운 거죠. 예. 그러면서 나는 이제 대통령의 바통을 넘겨줄 준비가 돼 있고 그녀가 그것을 넘겨받을 것임을 안다. 그녀가 미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지원 유세다 이렇게 생각했었을 텐데 그 다음 말이 압권이야. 뭐냐면요. 상대방 진영 있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화당 인사들조차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대통령 자리는 리얼리티 쇼가 아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관둘 수 있는 자리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 예. 트럼프가 막말과 쇼맨십으로 인기를 끌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대통령직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한 것 같은데 왜 이 말이 저한테 가슴에 팍 와닿냐면 트럼프만 보고 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 한국에 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실은 지난 주말에 이 발언 때문에 진짜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죠. 교육부의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 민중은 개 돼지와 같다. 우리나라도 신문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감히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 영화 내부자들에서 백윤식 아저씨가 한 대사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 스스로도 내부자들에서 했던 발언이라고 인정을 했어.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 나 기획관 쫓아내라, 파면해라 청원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이런 사람을 공무원으로 놔둘 수 없다,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 나 기획관의 발언이 취중 실언이다, 말 실수한 거다 이렇게 진화하려고 나서고 있는데 이렇다고 국민의 공분이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취중 진담은 들어봐도 난 취중 실언은 처음 들어보네. 그렇죠. 근데 개인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고위공직자가 이런 발언을 입에 올린 거, 이거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뭔 얘기냐면 얼마 전에도 이거와 비슷한 맥이 통하는 발언이 있었잖아. 한국장학재단의 안용옥 이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젊은이들 빚이 있어야 파이팅한다, 빚이 없으니까 파이팅 못한다 이 얘기했잖아. 네. 아니 박근혜 정부 인사들 생각 자체가
자체가 정치는 리얼리티 쇼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튀는 발언을 해야 인기를 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교육부의 해명이 더 황당하네요. 취중 실언이다. 그럼 술을 먹고 이런 말을 해도 괜찮다. 교육부에서는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교육부 장관, 차관 이분들도 마인드가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추측, 오해를 받기 싫으면 당장 잘라버려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왜 이렇게 옹호를 해주나 모르겠네? 자기네들도 이렇게 생각하나 본데? 영화는 영화일 뿐 오해하지 말라, 이 얘기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영화가 현실이 돼버립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